네, 국어 2차시 디딤 영상입니다. 우리는 이번 모듈에 현재 연설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연사, 그러니까 무언가 말하는 사람이죠. 화자. 연사가 그 청중을 대상으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말하는 공식적 화법의 한 유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설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이 화자입니다. 화자. 이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무언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되는 설득 전략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용에 대한 학습을 했지만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연설의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성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거예요. 그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했는가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효과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청중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그 화자, 그랬을 때 그 말하고 있는 그 화자가 어떠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무언가 이 사람의 도덕적 성격은 어떠한지, 또한 이 사람은 그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 또 이 사람에 대한 경험은 어떠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성은 어떠하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바로 인성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은 똑같은 말이어도 우리는 분명히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해하는 정도가 다를 거란 말이죠. 믿는 정도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화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고요. 이성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그 화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된다. 화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감성은 청중의 욕망이나 또는 분노심 또는 자긍심, 무언가 동정, 이와 같은 감정의 호소함으로써 그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청중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맞아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먼저 말하는 사람은 듣는 이로 하여금 무언가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믿을만해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줘야 하고, 그리고 설득할 때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을 쓰면서도 무언가 그들의 마음에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움직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화자가 갖춰야 되는 힘, 바로 이 공신력입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자의 신뢰와 관련된 청자의 판단입니다. 중요한 거는 청자가 말을 하는 화자를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청자는 화자의 어떠한 것을 보고 믿을까요? 하는 것이 이제 공신력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화자의 전문성입니다. 이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한 지적 수준이나 학력, 그 다음에 사회적 지식 또는 지위, 연령, 그런 것들이 어떠한가, 지식이나 경험이 충분한가 하는 것을 보고요. 그 다음 신뢰성, 무언가 이 사람 성품이 어떠한지,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은 어떠한지, 진심이 담겨 있는지 하는 것들, 또는 외향성, 어조나 몸짓,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침착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하는 것들. 무언가 위기 상황이 다가왔는데 뭐 불안해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당혹감 같은 걸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사회성. 화자와 내가 얼마만큼 친근한지. 네, 가까울수록 이 사람에 대한 믿음도 높아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우리는 크게 이 화자가 갖고 있는 공신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이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것을 그 다음 파트에서 좀 이야기하면은, 먼저 공신력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목표는 뭔가 타인의 소개가 중요합니다. 무언가 사회자와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렇게 이렇게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와,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우리는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본인 입으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잘난 척 한다고 하고 겸손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다른 사람이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그 화자에 대한 공신력이 확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갑작스럽게 당혹하지 않고 또 불안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잘 안 보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제가 사회성 부분 이야기할 때 화자와 청자가 얼마만큼 가까운가 하는 것이 또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청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풀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무언가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한다거나 또는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 표현. 네, 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그 말을 할 때에 간결하고 명료한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무언가 청자의 지식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그거에 적절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 그런 것이 그 화자의 공신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비언어적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자가 청자에게 시선을 맞추고 무언가 자세는 올바르고 그 복장이나 그런 것들도 잘 갖추고 있고 하면서 뭔가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추리닝을 입고 나와서 정책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정장을 입고 나와서 정책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이러한 연설에는 설득 전략은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성적 설득 전략과 감성적 설득 전략이 있습니다.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말의 논리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화자가 그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그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논증을 펼쳐나가면서 설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무언가 적절한 논증을 위한 내용 조직 구성과 그 청중의 그 요구 사항이나 또 수준을 고려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구성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날 이야기해봐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은 전혀 설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편에 중요한 게 이 감성적 설득 전략입니다. 이거는 그 청자의 감성의 그 감성에 호소하는 설득 전략인데요. 이걸 통해서 무언가 그 청자가 기쁨이나 슬픔이나 분노나 동정심, 자부심 같은 그런 감정을 유발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주제들이 예를 들면 공포. 이거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앞으로 몇 년 뒤 안에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걸릴 것이다. 또는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자연재해, 태풍이 엄청나게 날아올 것이다. 성폭력 또는 개인적 거부감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공포심을 심어주는 게 있고요. 동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또는 구타당한 여자나 무언가 방치된 동물들,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동들, 에이즈 피해자들, 그런 것들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월드비전이나 그런 데서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빼쩍 말라 있는 그런 영상들 많이 보여주죠. 대개는 그런 것들 우리는 보면서 뭔가 안타깝다, 안쓰럽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감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분노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뭔가 정치적 테러 행위나 비도덕적인 사람들 또는 뭔가 학생을 착취하고 있는 어른들이나 위험한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들, 이러한 무언가 사회적으로 악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분노하죠. 그러한 분노심을 일으키면서 행동을 촉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엄청나게 방역을 잘하고 있어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국가의 자부심을 심어주기도 하고, 막 애국가 틀어주고 막 무궁화 보여주고 태극기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자부심을, 국가적인 자긍심을 심어주고, 우리 가족이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이지, 가족에 대한 거, 우리 학교가 얼마만큼 대단한 학교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민족적 유산이 얼마만큼 위대한지, 내가 했던 일들이 얼마만큼 대단한 것인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부심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진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렇게 좀 창피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청소년 자살률 1위이고요.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이유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굉장히 잘 살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혼자 죽어나가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우리 스스로에게 수치심이나 또는 우리가 불행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존경심. 네, 존경심보다 존중심이 좀 더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존중심. 그랬을 때 뭔가 존경할 만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나 전통이나 제도, 신앙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감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득 전략을 활용할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네, 주의해야 될 사항들. 먼저 첫 번째로는 자신의 생각을 네, 우리는 그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네, 자신의 생각 또한 감성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그건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무언가 근거는 타당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이러한 근거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용 조직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청자와 관련성을 높여야 됩니다. 이건 앞서 이야기했듯이 청자와 공감하지 못하면 설득이 안 됩니다. 네, 청자와 공감이 있어요. 그랬을 때 청자와 그 거리감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네, 결국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굉장히 설득하기 좋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화자가 감정에 진심을 담아야 화자도 설득할 수 있고 감정이 공유됩니다. 네 번째로 윤리적 문제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네, 이러한 그 감성이나 감정을 호소할 때 꼭 우리는 그 윤리적인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특히나 그 감성에 호소할 경우 윤리적 문제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네, 이런 윤리적 문제가 걸리는 순간부터 감성에 호소한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적 설득 전략과 감성적 설득 전략은 그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무언가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서로 균형을 맞춰서 사용할 때 가장 상대방에게 설득 전략을 잘 쓰게 되고, 그랬을 때 화자가 말한 연설이 그대로 상대방을 설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는 연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고요. 이 연설을 제대로 함으로써 무언가 나의 주장과 의견을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고 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기대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